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경제 이야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자, 오늘 경제 브리핑은요, 월세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당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요, 전세에서 월세로 변하고 있는데 이게 나쁜 게 아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오히려 바람직하다. 이렇게 들리기도 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그 얘기 해보겠습니다. 자,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어제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전세가 왜 있어서 서민이 고통받나? 그러면 월세가 더 나았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최근에 여기 보면 여당 월세를 옹호하는 듯한 얘기가 있었고요. 뭐 나오는데 이 얘기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월세 관련 얘기를 좀 했었죠. 그리고 본인도 월세 생활을 한다. 그러면서 월세 괜찮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계속 내놨습니다. 그 얘기가 여기 좀 더 소개되어 있는데요. 보시죠. 월세 사는 세상이 나쁜 현상은 아니다고 얘기했던 윤준병 의원. 어제 월세에 관한 얘기를 좀 더 이어갔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월세 생활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궁금해서 찾아본 거예요. 어떤 월세인가 그랬더니 윤 의원은 서울에 2주택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주택 하나 오피스텔 하나 이렇게 갖고 있고 자신의 지역구인 전북 정읍에서 월세로 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래서 본인이 월세 생활하는 게 이게 조금 맞긴 한데 왠지 뭔가 맞긴 맞지만 개운하지가 않다. 뭐 이런 또 얘기가 나온 겁니다. 아무튼 이런 주장들이 좀 나왔어요. 자, 그럼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실제 월세를 살 경우 전세와 비교하면 어떤 상황인가를 설명한 기사입니다. 월세 사는 좋은 세상 물음표죠. 과연 월세를 사시는 분한테 전세보다 월세가 유리한 걸까? 이걸 분석했습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는 월 비용이 1.6배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 돈 계산을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서울 지역의 집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집들인데 먼저 맨 위에 것부터 좀 보겠습니다. 전세 가격이 2억 2천입니다. 2억 2천인데 2억 2천 중에서 2억 원을 대출받았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는 월 이자가 42만 원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가정해서 2천만 원이 남죠. 이건 보증금이고 나머지 2억에 해당하는 월세를 돌렸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월 75만 원 월세랍니다. 그렇다면은 전세 대비 월세 부담은 1.8배가 되는 겁니다. 부담이 더 커집니다. 지금 상태에서. 자, 그리고요. 좀 더 금액이 큰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강남 쪽에 16억 전세가 있습니다. 이 16억 중에서요. 만약에 차액 3억 원 대출이면 63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그럼 똑같은 경우 3억을 뺀 13억 원 보증금에 3억 분을 가지고 월세를 할 경우에는 1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이 경우는 1.6배의 부담이 커지는 거죠, 월세. 전체적으로 보면요, 전세 대비 월세 부담이 월등히 큽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당 의원들이 월세가 긍정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자 정부 내에서 이 월세에 대해서 뭔가 규제를 하겠다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김현미 국토부 장관, 지금요 월세 전환율 그러니까 전세였다가 이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그 기준, 월세값을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지금은요 4% 정도 되거든요. 4% 전월세 전환율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월세 수익 제한 추가 조치 나설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영선 의원님. 그러면은 결국은 이 4%를 더 밑으로 내리겠다는 걸로 보여요. 지금 이런 기사들 보면은요. 자, 그렇다면은 어떤 규제를 했는데 그 규제가 또 규제를 낳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겁니까 지금요? 일단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월세보다는
전세보다는 예. 월세가 더 보편적인 건 그렇죠. 사실입니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뭐 다 가봐도 월세가 일반적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월세 제도나 전세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그 시장 상황, 문화 상황 예. 뭐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거거든요. 전세는 사실 우리나라의 고유의 제도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입자가 필요해가지고 월세로 나 지금 당장 목돈이 없으니 월세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해서 월세가 확산되는 거는 문제가 없지만은 예. 전세를 구하려고 했는데 전세 물량이 없어서 좀 더 비용이 들어가는 떠밀려 가지고 월세로 지금 전환해야 될 입장에 있는데 예. 정책 당국자라는 사람들이 월세가 더 나은 것 아니냐 이렇게 하면은 당장 떠밀려서 더 비싼 월세로 가야 되는 세입자 예. 임차인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현실하고 동떨어진 얘기다. 그리고 예. 그래서 이제 월세가 더 비싼데 예. 뭐 김현미 장관처럼 이 비용을 그러면 월세 비용을 줄여주겠다. 예. 월세가 저렇게 전세보다 비용이 비싼 데는 다 시장에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뭐냐 하면은 자, 집주인이 전세를 주면은 미납이나 체납 이런 데 따른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전세 3억을 받고 마지막에 3억을 돌려줘야 된다면 예. 중간에 임차인이 체납을 하거나 미납을 할 가능성이 제로이거든요. 그런데 월세를 받게 되면은 예. 이 사람이 갑자기 임차인이 무슨 사정이 생겨가지고 월세를 안 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리스크만큼 돈을 더 받게 되는 겁니다. 그걸 억지로 저렇게 제한을 하겠다. 이건 시장 원리에 또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세는 그런 부분까지 가만히 돼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또 엄격한 월세로 가면 보증금을 거의 월세의 한두 달치만 받고 대다수 목돈이 없는 걸 감안을 해가지고 월세로 하는데 우리나라는 또 월세 자체도 비정상적입니다. 보증금을 상당히 반쯤 받고 예. 왜냐하면 이게 월세를 안 낼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예. 보증금을 많이 냈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보증금 부담은 보증금 부담대로 있고 예. 그리고 또 매월 내야 되는 임차금은 또 임차금대로 있고 예. 이렇게 되는 건데 제가 미국에서 사실 잠시 살았을 때 예. 거기는 집주인이 예.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임차인을 면접을 봅니다. 이 사람이 과연 또박또박 월세를 낼 수 있는지. 원래를 잘 낼 수 있을까? 네, 당신 앞으로 이 지금 월세가 몇백 달러인데 예. 이걸 낼 수 있는 계획이 뭐냐 예. 물어봐요. 왜냐하면은 매월 이 월세 예.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납, 연체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 그만큼 집주인이 까다로워지고 월세 사는 사람들이 더 곤란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떼어놓고 밑도 끝도 없이 월세 사는 게 더 나은 거다. 정말 동의하기 힘든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연 보증금은 그럼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정 수준인가? 또 이런 것도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보증금이 적당한 것인가? 그리고 월세를 그럼 몇 %를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것인가? 또 여러 가지 예의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요. 여기서요. 관련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 의원님, 윤희숙 의원님 발언이 네. 이제 전세 제도는 좋은 거고 월세는 좀 나쁜 것인데 근본에 임대차 3법이 개정되면서 좋은 제도인 전세 제도가 줄어들고 오히려 나쁜 제도인 월세로 전환되기 때문에 예. 그 개혁 입법이 잘못된 것이다. 이런 취지의 이 얘기여서 개혁 입법은 오히려 세입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 갱신 청구권이나 임대료 상한제 등을 도입했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세입자를 더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오히려 더 나쁜 것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돼서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경계하고 평가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그 전세를 들어가려면 돈이 없는 사람은 금융기관에서 돈을 대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금융기관에 그 이자를 낼 거 아닙니까? 본질적으로는 그게 뭐 임대료겠죠. 저는 왜 이게 우리 대한민국에만 있어야 되고 아니 몇몇 나라에만 있어야 되고 왜 그 문제로 서민들이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저는 그게 참 의문입니다. 자, 양주열 변호사. 지금 여당 내에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전세보단 월세 쪽으로 가는 게 좋다. 그리고 뭐 일부 의원은 본인도 월세 실천하고 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월세를
긍정적으로 본다 이런 분위기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 배경에는 아마도요. 이른바 갭 투자라는 거를 의식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갭 투자, 그러니까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상황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포함이 됐고 약간 저는 좀 답답한 게 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임대차 3법은 결국 전세 세입자들 보호하자는 원래 취지는 그거였어요. 입니다. 그런데 예. 그 과정에서 그것의 부작용 중의 하나로 저는 뭐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도 없고 서울의 일부 전세가 몰리는 지역 같은 경우 예.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저 선호되는 지역들에서 전세 물량이 부족한 부분을 야당에서 예.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니까 예. 그 공격에 대해서 맞대응한다는 것이 월세라고 꼭 나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가다 보니까 정작 지금 큰 일을 해놓은 거는 전세인데. 임대차 보호법으로서 전세 세입자들 보호한다는 법안을 만들어놓고 이상하게 좀 떠밀려간 그런 현상이 좀 없잖아 있다. 약간 방향이 좀 이상하게 바뀌었다는 그렇죠. 거네요. 그리고 말씀하신 갭자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갭자가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전세 보증금 끼고 집을 사서 무리하게 이 집값을 올리는 그런 예. 현상을 하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그 임대차 본인이 전세 보증금 끼고 있다는 것 때문에 바로 임대차로 그러니까 월세로 전환 못하는 사람들도 꽤 그렇죠. 많아요. 큰 목돈이 그 필요하니까요. 목돈 다 돌려주고 나서 그걸 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갭 투자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 지역 같은 경우만 해도 한 70% 이상이 예. 실제 그 돈이 바로 전세로 월세로 집주인도 바꾸고 싶어도 못 썼고 그런 거죠. 예. 차라리 그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아. 두 번째로 이제 월세가 전세보다 월세 부분도 바뀌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고 그것이 꼭 나쁘지 않다는 얘기는 사실 지난 정권에서도 나왔어요. 최경환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 국회에서도 2014년도에 그 부분을 강조했었고 그 향후 월세로 전환되는 게 추세 같다 이런 얘기 나왔죠. 그때 계속. 또 지금의 야당들은 또 박수 보냈었어요. 예, 그러니까 예. 이게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는 있지만 아. 다만 이제 정치권의 공방이라는 걸 하는 과정에서 오. 여권이 응대를 너무 좀 일부 의원들이 잘 못하시면서 아.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엉뚱한 전세 보호하는 제도 만들어 놓고 왜 월세를 보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추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지열 변호사 보시기에는 뭔가 설명 과정에서 약간 방향이 이상하게 갔다 그런 뜻이네요. 그리고 지금요. 이제 거기서도 분명히 지금 나온 것처럼 김현미 장관이 시사한 것처럼 예. 월세와 관련된 부분에서 부작용이 있다라면 그 부분도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은요 예. 진짜 끊임없는 싸움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끊임없는 싸움. 그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서울 강남 지역의 전세값이 급등한다 이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걸 서울 전체 최소한 수도권 전체로 확장해 보면은요 별로 오르지 않은 지역도 꽤 많거든요. 꽤 많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이번에 전세가를 아예 5%까지만 올려라고 하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야, 그거 5%는 올려야 되나 보다 이렇게 또 엉뚱하게 반응이 나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뭔가 정부가 좀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지금요. 이 부분도. 그러니까 이 시세에서도 그렇고 사실 이제 예. 부동산 특히 말씀하신 강남 이쪽 같은 경우는 지난 12월부터 전세 대란은 이미 왔었어요.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4년이라는 갭이 있게 되면 5%는 다른 지역들도 최소한 이거라도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들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러니까 시행 초기에 예상되는 많은 것들,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얘기들이 예.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가는 과정에서 엉뚱한 대로 불똥이 튀지 않도록 민감하잖아요. 지금 그 예. 문제는. 그렇게 좀 반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정교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로 좀 들립니다. 자, 지금 뭐 월세 갑자기 전세 얘기를 한참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월세로 뭔가 이슈가 넘어오는 듯하지만 지금 양지열 변호사 설명은 뭔가 방향 잘못 잡고 있다 지금 엉뚱하게 갔다 이런 분석을 좀 해주셨어요. 이런 상황에서요 어제 이 여권 내에서 굉장히 발언에 비중이 있는 분들이요 부동산 문제와 관련된 어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좀 어떻게 봐야 될까 지금부터 좀 기사 다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이렇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집값이 많이 폭등했다. 특히 서울 지역, 강남 지역 집값이 많이 올랐다. 이런 발표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동산 폭등, 이명박, 박근혜 정권도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전 정권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또 야당 탓하는 여당, 서울신문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요, 전임 정권 부동산 부양 정책도 원인이다. 그리고 또 홍남기 부총리 전 정권 규제 완화 가격에 영향 줬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일단 전 정권에서 편 정책이 문제가 있었다. 전 정권 탓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어제 법사위원회에서요 상임위를 통과했던 법안들 특히 부동산 관련 세법들입니다. 증세를 포함한 내용들인데 그 법들이 굉장히 많이 통과가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민이 지배 노예에서 벗어난 역사적인 날이다. 어제 법사위 법안을 통과 이후에 이렇게 취지를 얘기했어요. 지배 노예에서 국민들이 벗어난 역사적인 날이다. 이렇게 기록될 것이다라고. 법사위에서 노예 표현 수차례 사용했습니다. 야당 내 집 마련 꿈꾸는 게 노예인가? 이렇게 또 비판을 하고 있어요. 대통령 하명을 처리했다. 독재나 다름이 없다. 또 이렇게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자, 그럼요. 지금 연속해서 기사 두 가지 봤는데요. 관련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안정화 정책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된 부동산 정책의 폐단을 극복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입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투기 세력과 결탁한 부동산 복합체의 정책 흔들기에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오늘은 역사서에 이 대한민국 국민이 평생 이 지배 노예로 사는 것을 벗어나서 대한민국 경제의 주인이 되기로 결정한 날로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자, 법사위원장 그리고 여당 원내대표 굉장히 좀 중책을 맡고 있는 자리들입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한 어떤 인식을 보여주는 어떤 말들을 내놨는데 과연 어떻게 좀 해석하고 봐야 되는지 두 분께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먼저 윤기찬 변호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단기 정책이죠.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지금 김태년 원내대표의 저 비판 내용도 예. 대통령께서 지난 1월 달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부동산 대책이라는 게 효과가 길지 않다. 그래서 끝없는 대책을 내놔야 된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몇 년 지난 게 아직까지 효과가 있다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 거고. 그리고 저 당시에는 좀 특이한 부분이 있었어요. 예. 분양가 상한제를 좀 없애고 예. 그다음에 개발이익 환수제도를 유예하고 이런 취지였거든요. 그때는 뭐 헌법소원도 제기됐고 공급신호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정책적 비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반대로 공급을 늘리기보다는 거기 중점보다는 수요를 억제하고 가격 통제를 통해서 이런 정책을 실현한다는 거죠.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너무 자화자찬이 좀 크다. 예, 그러니까 어렵게 가는 거는 어떤 진실성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예. 저렇게 과연 부동산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하는 이게 정책적 실현 수단인지는 좀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공급을 늘려야 되는 건 맞고 예. 공급을 물리적으로 늘리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없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실수요자 요건을 강화시킨 거죠. 예. 그러니까 뭐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뭐 5년간 실수요를 실제 거주해야 되는 거고. 예. 그다음에 장기 보유 특별 공급의 경우에도 수일 거주를 강화했고 또 분양받으려면 재건축에서도 실수요를 또 강화했어요. 실 거주를. 예. 그러다 보니까 임대 물량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임대 물량이 그것뿐만 아니고 뭐 임대차 사업 예. 등록제도 혜택을 줄이고 하니까 시장 임대 물량 자체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집을 사야 되는 건데 예. 집 살려고 그러면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오. 이 대출도 또 규제해 버렸어요. 예. 그러면 집을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만약에 일정 부분 물량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가격에 우리 서민이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옛날에 대출 받았는데 그걸 다 예, 옥죄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예. 눈에 보이는 가격 통제만 계속 하는 걸로 오해를 산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임대차 이 3법도 보면 사실 2년간은 괜찮아요. 대선 때까지는 상관없습니다. 지난 거주 기간이 얼마였든지 예. 간에 앞으로 무조건 2년은 더 살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2년 후에는 어떻게 하는 거죠? 2년 후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5% 가격을 통제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임대차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계약 기간 중에는 5% 이상 못 올려요. 근데 그것이 새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예. 근데 만약에 계약이 끝나고 새로운 예.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거나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는 예. 그것은 가격 통제할 수 없는 거죠. 그건 불가능합니다. 헌법적으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이런 정책적 고민까지 묻어줬으면 예. 제가 칭찬을 드리겠는데 예. 거기까지 나아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좀 아쉬움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단기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근데 단기 정책을 내놓고 있고 그 단기 정책은 얘기 나왔는데 과거 정부 때 정책이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한 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어요. 배종호 교수께서는 여당에서 나온 어떤 부동산 관련 인식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이제 크게 핵심 쟁점이 예. 하나는 이렇게 부동산 폭등이 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 그리고 해법이 뭔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예. 여야 간에 민주당과 통합당 간의 시각차가 좀 극명하게 대립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부동산 폭등의 원인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는 이게 뿌리가 가장 거슬러 올라가면은 예. 박근혜 정부 때도 있었고 더 올라가서는 박정희 대통령 개발 독재 시대 때부터 계속됐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경제 구조를 바꿔야 된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강력하게 부동산 투기를 억제를 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하고 또 취득세, 양도세들도 대폭 강화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지난번에 임대차 보호 3법에 이어서 또 부동산 관련 또 법안을 처리하지 않습니까? 예. 동시에 그러면 이제 방법론은 무엇이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역시 규제만 되지 않으니까 예. 앞으로 확실하게 10만 가구 이상의 또 공급도 하겠다. 예. 그러면서 동시에 1가구 1주택의 실소유자의 세부담 등등은 좀 굉장히 배려해 줘야 되겠다. 예. 라는 이제 그런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 지금 통합당에서는 아니다. 지금 모든 것이 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다. 예. 라고 지금 반론을 제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해법과 관련해서도 규제보다는 물량 공급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주거 안정 문제, 또 부동산 투기를 잠재우는 문제, 이런 문제는 상당히 경제적인 문제인데 예. 여야가 너무나 이걸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또 정치 공세로 가다 보니까 예. 전국이 좀 혼란되는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구체적인 경제적인 해법을 갖고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는 분명히 정책인데 이게 어느 순간 정치로 바뀌어서 서로 공방이 오가고 있다. 뭐 이런 분석을 해주셨어요. 최영선 의원님,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 국민이 지배 노예에서 벗어난 날,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앞서서 전세, 월세 뭐 여러 가지 공방도 있었는데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정부의 정책은 국민 다수가 집을 소유하기보다는 임대를 통해서, 임대 아파트 또는 어떤 전세라든 이런 임대를 통해서 거주를 하는 게 좋다.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건가요?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일단 뭐 주택이 특수한 제약이기 때문에 예. 공급이 사실은 뭐 아무리 늘린다 하더라도 예. 늘리는 데 제한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투기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자. 이런 데 대해서는 저도 뭐 거주의 수단으로 사용해야지 예. 이걸 투기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기본 원칙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예.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해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요가 있으면 그에 맞춰서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쓰고 그리고 또 시장에서 원활한 적정한 가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가격이 작동하도록 해야 되는데 현 정부는 기본 프레임 자체가 투기를 막아야 된다는데 너무 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예. 시장이 위축되는 모든 것을 규제로만 이렇게 해결을 하려다 보니까 시장이 위축되고 하나의 규제가 또 다른 규제를 낳아야 되는 예.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택이 그 어떤 삶의 공간이어야 되고 투자의 수단이 투기의 수단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원칙에는 동감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작동하도록은 해야 된다. 예. 이게 어느 지점에서 이제 균형점을 찾을 건가가 문제인데 저는 현 정부가 하는 것은 투기를 막겠다는 의욕이 너무 강해가지고 예. 시장을 움츠리들 정도로 규제를 일방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정도가 너무 과하다. 예. 이런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지금 여당 내에서는 노예 표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집을 소유하기보다는 임대 형태로 거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방향인가요? 아니면 어떤 다른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 얘기는 예. 집의 소유나 이런 걸 떠나서 집의 예. 노예란 말은 왜 대상이 온 국민이겠어요. 그러니까 집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으신 대로 예. 어떻게 보면은 이 부동산 집값에 굉장히 민감하게들 반응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구조를 조금 더 바꿔보겠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싶고요. 그럼 뭐 국민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집이 없는 분들이라는 표현을 써야만 맞겠죠. 집이 있는 분들조차도 집을 통해서 뭔가 이게 새로 부를 창출해낼 수 있는 수단처럼 됐던 거고 있으신 분들은 또 없으신 분은 내 살 곳 하나를 마련하지 못해서 굉장히 힘들어했던 예. 그렇게 온 국민이 절절절절 맺던 그런 부분인데 예. 그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작업의 시작이라고 봐야 될 것이고요. 또 이제 시장에 관한 문제 사실
우리보다 이 부동산 아니 예. 어떤 자본주의를 더 강조하는 곳에서도 예. 이 집값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훨씬 더 엄격한 책임들을 묻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좀 있죠. 더 많죠 오히려. 그러니까 예. 뭐냐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특히 예. 뭐 교민들 같은 분들도 우리는 비싼 집을 가지든 작은 집을 가지든 예. 들어가는 돈의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다라는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비싼 집, 좋은 집을 사려고 하는 경향이 생긴다는 거예요. 비싸고 크고 좋은 집을 사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뭐 세금부터 시작해서 예. 부담이 크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예. 일단 어떻게든지 올려놓고 큰 집을 사야 이게 떨어지지 않은 그런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깨야 된다는 말씀들도 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장의 원리에 맞추려는 것이 책임마저도 다 벗어나주는 정도의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 그동안 좀 잘못되어 있던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표현으로 해서 뭐 노예 이런 표현이 어제 등장을 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부동산 문제 참 어렵고도 복잡하고요. 그러나 또 거의 모든 국민들과 또 이해관계가 엮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난해한 주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